제2주차 두 번째 수업, 일본의 이모저모 시간입니다. 자, 일본의 이모저모, 이 시간에는요, 제가 유학했던 일본, 또 여행했던 일본에 대해서 실제의 경험담을 위주로 들려드릴 생각이에요. 자, 그래서 교양 수업이라는 말 그대로 상식적으로 알아두면 좋은 것, 또는 이 정도는 소소하게 기억하면 좋겠다 싶은 것들 위주로 설명을 드릴 테니까 편안하게 들어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제가 실제 경험담을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일본의 지리, 지방, 풍토, 자연관 등에 대해서 간략히 개관하고 넘어가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일본의 풍토와 자연관이라고 되어 있고요. 오늘 살펴보고 넘어갈 차례는 일본의 지리 개관, 도쿄와 지방, 자연과 일본인이 되겠습니다. 자, 일본의 지리 개관. 자, 먼저 일본은 동쪽 끝에 해상에 위치한 섬나라. 자, 우리나라보다도 동쪽에 위치해 있죠? 동쪽 끝의 섬나라. 이게 포인트가 되겠죠. 자, 그 다음. 자, 일본은 6,900여 개의 크고 작은 섬들로 구성이 되어 있대요. 자, 그런데 이 6,900여 개의 섬들을 다 일일이 우리가 기억할 수는 없으니까 흔히 일본은 홋카이도, 그리고 혼슈, 시코쿠, 큐슈 이렇게 네 가지를 중심으로 기억을 하시면 돼요. 자, 다시. 자, 일본은 동쪽 끝에 위치한 섬나라로 크게 삿포로가 있는 홋카이도, 도쿄, 오사카, 교토, 히로시마, 나고야, 니이가타, 센다이 등이 있는 혼슈. 그 다음 지방의 도시 시코쿠, 여기 조그만 거. 자, 마지막으로 후쿠오카. 그리고 여기 최남단에, 지금 지도상에는 없지만 최남단의 오키나와까지 포함해서 큐슈. 이렇게 네 가지의 큰 섬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 일본의 행정구역은요. 한 개의 도와, 또 한 개의 도와, 한자가 다르죠? 두 개의 부와, 43개의 현으로 총 47개의 행정구역으로 구분한다. 자, 그리고 지방은 어떻게 구분하느냐? 자, 여기에서 지방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충청도, 강원도, 경상도, 전라도, 또 그 중에서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이런 식으로 구분하잖아요. 그 지방을 뜻해요. 자, 우리도 전국 8도 이런 표현을 쓰는데 일본도 편의상 크게 8개 지방으로 구분을 합니다. 자, 여기 지도를 볼게요, 먼저. 자, 일본은 일단 앞서 살펴봤듯이 크게 4개의 섬, 홋카이도, 혼슈, 시코쿠, 큐슈, 오키나와까지 이렇게 4개의 섬으로 구분할 수 있고, 자, 그리고 지방을 살펴보면, 자, 먼저 홋카이도, 토호쿠, 간토, 중부, 긴키, 중국, 시코쿠, 큐슈, 오키나와. 자,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다. 자, 일본은 우리나라하고 비슷하죠. 국토의 약 73%가 산지예요. 자, 그래서 유명한 산지들을 살펴보면, 자, 먼저 일본 알프스 들어보셨나요? 최근에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없지만 그 코로나 이전에는 일본 알프스라고 해서 여행 상품에도 등장을 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혼슈 중앙부를 차지하는 히다산맥, 기소산맥, 아카이시 산맥의 총칭으로서 1년 내내 눈이 쌓여 있는 곳. 자, 그 다음에 일본 하면 후지산이 가장 유명하죠. 일본을 대표하는 가장 높은 산. 자, 나머지는 참고로 읽어주시고요. 자, 일본은 토지 이용에 있어서 산지가 많기 때문에 평야가 적고요. 산지가 많으니까 산지와 구릉지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그리고 농지가 12%, 주택지가 3.1% 정도가 된대요. 자, 그리고 기후는 주로 습도가 높은 온대. 자, 근데 습도가 높은 게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자, 실제로 일본에 다녀온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아마. 특히 일본의 더위는요, 무시아쯔이하다고 하거든요. 무시아쯔이라는 게 푹푹 찌는 듯한 더위. 자, 그 정도로 특히 일본은 여름에 갔을 때 굉장히 많이 이렇게 무시아쯔이, 무덥고요. 그리고 홋카이도는 냉대. 남쪽에 아까 살펴봤던 큐슈 지방은 아열대성 기후. 그래서 큐슈, 오키나와 등은 아열대성 기후로 우리나라 제주도하고 좀 비슷해요. 자, 그 다음 일본 하면 초여름의 쯔유, 장마, 그 집중호우, 태풍 등이 무섭죠. 자, 그 다음 참고로 볼게요. 자, 일본의 자원은 지하 자원이 적어서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 자, 인구에서 포인트는 고령화 사회를 넘어선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을 하고 있죠. 자, 그 다음 도쿄와 지방. 자, 아까도 잠깐 등장했었는데 일본의 행정구역은 도도부현. 자, 이 정도는 우리가 기억을 하고 넘어갈게요. 일본은 도도부현으로 나뉜다. 자, 근데 도도부현이라는 건 한국식 한자 읽기고, 자, 이것들을 일본어로 읽으면 어떻게 되나? 자, 일본어로 읽으면 여기다 쓸게요. 도쿄도, 홋카이도. 자, 토에 땡땡, 그 다음 장음 우가 있어요. 도. 그 다음 교토, 오사카 후. 그 다음 켄. 자, 그래서 도도부현. 도도후켄. 도도후켄. 이 정도는 기억을 하고 넘어가실게요. 자, 도쿄도, 홋카이도, 교토후, 오사카후. 그 다음 43개의 현, 켄. 자, 먼저 도쿄도. 도쿄도, 일본의 수도죠. 당연히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가 되겠고요. 아마 다녀온 친구들이 많을 것 같기도 한데. 자, 그 다음 홋카이도. 일본 최북단에 위치한 두 번째로 큰 섬. 자, 도도부현, 토노후켄 중에서 가장 넓대요. 자, 러시아와 영토 분쟁 문제를 안고 있고요. 자, 그리고 홋카이도 하면 삿포로의 유키마츠리가 매우 유명하죠. 매년 2월에 열리는 홋카이도의 대표적인 눈축제. 저도 제 버킷리스트 중에 한 군데가 이 홋카이도 여행 가는 곳인데, 이 유키마츠리 진짜 꼭 한번 가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토호쿠치호, 동북지방이라고 하기도 해요. 자, 아오모리県, 이와테県, 미야기県, 아키타県, 야마가타県, 후쿠시마県. 자, 후쿠시마県, 후쿠시마현. 여기가 그 큰 지진이 있었죠. 자, 그 다음 넘어가서 간토치호. 자, 이 관동지방이라고 하거든요. 자, 그래서 일본이 이렇게 지도가 이렇게 위치했을 때 여기 세로축을 기준으로 관동지방, 관서지방 이렇게 나눠요. 관동지방의 대표적인 도시는 수도 도쿄, 관서지방의 대표적인 도시는 옛 수도인 교토 또는 오사카가 되겠죠. 그래서 흔히 관동지방, 관서지방, 약간 지역감정도 있거든요. 관동지방과 간서지방의 지역감정도 약간 있고, 그리고 대표적인 도시는 도쿄, 그 다음에 오사카.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수도권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우리도 서울을 중심으로 경기, 인천, 수도권이라고 하잖아요. 자, 마찬가지로 일본도 도쿄를 중심으로 사이타마, 치바, 가나가와, 이바라키 등등등이 있고 또 옆에
약간 인천하고 느낌이 비슷한 요코하마도 있죠. 자, 그 다음 중부지호, 중부지방. 자, 니이가타県, 도야마県, 이시카와県, 후쿠이県, 야마나시県, 나가노県, 기후県, 시즈오카県, 아이치県. 자, 시즈오카県하면 아까 유명한 산, 후지산이 있고 오차, 그 차로 유명하죠. 자, 그 다음에 긴키치호, 긴키지방이라고 해서 자, 혼슈 중하 서쪽에 위치하는 지방. 즉, 우리가 흔히 아까 관동지방, 관서지방 나뉜다고 했잖아요. 관동지방에 도쿄, 관서지방에 오사카, 교토가 있다고 했죠. 그 관서지방에 해당하는 게 이 긴키치호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교토후, 오사카후가 있죠. 자, 여기 교토후, 오사카후, 그리고 나라행이 있는데 보통 여행 상품 오사카, 교토, 나라 이렇게 묶어서 파는 여행 상품들이 많이 있는 걸 봤을 거예요. 자, 그래서 나라행을 보면 호류지라는 유명한 사찰이 있어요. 이 호류지를 중심으로 불교 건축물들이 상당히 유명하고요. 또 오사카성, 도요토미 이데요시가 세운 오사카의 상징이 되죠. 자, 그래서 동경으로 수도가 이전되기 이전에는 여기 교토가 수도였기 때문에 이 교토를 중심으로 현재는 오사카를 중심으로 하고 있지만 교토, 오사카 후에는 고대 이래에 그러니까 수도가 이전되기 전까지 일본의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이었다. 그러니까 뭐 문화재, 문화유산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죠. 자, 다음 중호쿠치호. 자, 도토리県, 시마네県, 오카야마県, 히로시마県, 야마구치県. 대부분 이제 뭐 지방의 도시, 시골 도시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히로시마현은 원자폭탄이 떨어진 곳으로서 원폭통이 설립이 되어 있죠. 자, 시코쿠치호, 도쿠시마県, 가가와県, 에이메県, 고우치県. 자, 여기 시코쿠 지방이야말로 정말 그 지방, 시골 도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농업, 어업 활동이 활발하고요. 자, 마지막 큐슈, 오키나와 치호. 저기 큐슈의 한자가 잘못됐어요. 시코쿠 가시려는데 미안합니다. 자, 이거 한자 잘못됐고 자, 큐슈, 오키나와 지방은 일본의 최서남단, 최남단이지만 아까 전에 그 일본 지도 봤을 때 약간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세로축을 중심으로 최서남단에 위치하고 있죠. 자, 대표적인 현은 후쿠오카현, 후쿠오카県, 사가県, 나가사키県, 구마모토県, 오이타県, 미야자키県, 가고시마県, 오키나와県. 자, 그래서 후쿠오카県하면 가장 유명하고 그리고 나가사키県은 과거에 일본 국내에서 이제 신혼여행지로 가장 많이 갔던 곳이라고 해요. 큐슈에서. 자, 그리고 가고시마県은 제가 개인적으로 유학을 했던 곳이고요. 자, 이 큐슈 오키나와 지방은 온천, 화산이 많아서 특히 온천이 많아서 그러니까 화산이 많다는 건 즉 온천이 많다는 것과 직결돼요. 자, 즉 온천이 많아서 국내 일본인들도 일본 자국인들도 국내 여행을 할 때 휴양지로서 선호하는 지역이 바로 이 큐슈 지방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최서남단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뭐 오키나와 같은 경우에는 아래쪽에 있으니까 동남아시아하고도 가깝겠지만 이 큐슈 지방 같은 경우에는 최서남단에 위치해서 그러니까 최서쪽에 위치해서 한반도하고 가깝죠. 자, 그래서 뭐 조선과의 외교를 담당하기도 했고 과거로부터 뭐 백제, 신라, 가야계 동이 많이 여기 큐슈 지방으로 건너갔다는 설도 있죠. 자, 그 다음 자연과 일본인. 자, 일본의 기후는 온난하고 풍부한 강수량. 즉, 풍부한 강수량으로 인해 산림 자원도 풍부하고 농작물, 농작하는 데 좋은 조건이 되고 있죠. 자, 그런데
지진이나 태풍 등으로 인한 재해가 좀 심각하죠. 자, 일본의 기후 특색 이어서 보면 뚜렷한 사계절, 우리나라하고 같고요. 자, 남북으로 길게 뻗은 지형적 특성 때문에 기온차가 커요. 자, 홋카이도하고 오키나와 최북단과 최남단의 기온차가 상당히 크죠. 자, 그래서 삿포로는 이렇게 유키마츠리, 눈축제를 하는데 오키나와는 제주도보다도 더 아래에 있잖아요. 열대 지역의 경관을 즐길 수가 있죠. 자, 자연재해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자, 일본 하면 지진이 가장 무섭죠. 자, 그래서 유명한 큰 지진으로서 자, 먼저 간토 대지진, 관동 대지진이 있었고요. 1923년. 자, 그리고 1955년에 고베 대지진이 있었어요. 자, 관동 지방에서 한 번, 그리고 관서 지방에서 한 번. 간토, 관동, 간사이, 관서예요. 자, 관동 지방에서 한 번 크게 있었고 관서 지방에서 한 번 크게 있었어요. 자, 그리고 2011년. 제가 이때를 정확히 기억하는 게 제가 일본 유학을 했던 시점이 2009년에서 2010년이에요. 그러니까 2010년에 귀국하고 그 다음 해에 이 동일본 대지진이 있었어요. 아까 그 후쿠시마県. 자, 그때 엄청났죠. 피해가. 아마 여러분들도 기억을 하실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2009년도 그때 당시에 일본 유학을 처음 갔을 때 거기 이제 학교를 가니까 학교 그 이제 외국인 센터에서 뭐 수업을 들어야 되는 게 있는데 그 외국인 센터 수업에서 교육을 해줬던 것 중에 하나가 이 지진에 대해서 어떻게 대피할 것인지 대피 요령에 대해서 그 수업을 해준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진이 났을 때는 뭐 이렇게 책상 밑이라든지 이렇게 머리를 피할 수 있는 그런 밑에 뭐 들어가 있는 게 좋다라고 이제 배웠었거든요. 그런데 이 동일본 대지진이 일어난 후에는 그 후에 이제 매스컴을 보니까 이제 그런 교육들도 다 소용이 없는 거예요. 큰 대지진이 일어났을 때는 책상 밑에 들어가서 이렇게 구부리고 머리를 피한들 소용이 없잖아요. 다 그냥 무너져 내리니까. 그래서 뭐 어떤 전문가는 지진이 딱 났을 때는 열 수 있는 개구부, 문이라든지 창문이라든지 전부 다 열어놔야 된다고 이제 하더라고요. 자, 그게 왜 그러냐면 나무문 같은 경우에는 부서지니까 상관이 없는데 우리가 보통 건물에 이제 철로 된 철문이 많이 있잖아요. 철문들은 지진이 났을 때 이렇게 찌그러져 버리면 우리가 이제 빠져나갈 구멍도 없고 숨 쉴 구멍조차 이제 없게 되니까 지진이 나면 개구부부터 문을 열어라. 뭐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도 있었고 전문가도 있었고 또 어떤 전문가는 문도 열고 또 화장실에 대피하는 게 가장 좋다. 그 왜 그런 거 하니 화장실에 대피를 해야지만 물이 있잖아요. 물을 가까이 이제 구할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이제 연명을 할 수가 있다라고 뭐 주장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어떤 전문가는 뭐 큰 지진이 일어나면 이런 방법, 그러니까 아무 방법도 다 소용이 없다라고 주장을 하는 뭐 전문가들도 있었고, 그러니까 일본은 참 이제 건물이라든지 어딜 가든지 뭐 내진 설계가 잘 되어 있고, 또 이런 주택가, 옛날 주택가들은 대부분 목조 건물로 지어져 있기 때문에 붕괴가 돼도 뭐 피해가 적기는 하지만 참 그래도 참 이 지진이란 게 참 무섭죠. 그래서 저도 그 일본 큐슈 지방의 카고시마에서 유학을 할 때 지진을 경험했던 적이 한 2번 정도 있었고, 그러니까 큰 지진. 작은 지진은 정말 자주 있어요. 근데 이제 몸으로 이제 막 크게 느낄 수 있는 지진은 2번 정도, 1년 있는 동안 2번 정도 경험을 했고, 또 심지어 제가 유학했던 곳은 화산까지 있었어요. 그것도 활화산. 그러니까 활동하고 있는 화산이 있어가지고, 뭐, 그 뭐지? 화산도 맨날 이제 폭발하고 화산재도 이렇게 도시로 유입이 되고 지진도 나고 난리도 아니었죠. 그래서 굉장히 무서웠던 한 번은
자전거를 타고 이제 밖을 이제 가고 있는데 학교에서 기숙사로 가고 있는데 땅이 위아래로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뭐지? 이렇게 하다가 그게 알고 보니까 지진이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약간 큰 지진을 마주했을 때는 정말 극한의 공포랄까? 너무 무섭고 너무 당황해서 소리도 못 지르겠는 그런 경험을 했던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일본 유학을 가시든 뭐 여행을 가시든 호텔이나 뭐 그 숙소에 묵게 되잖아요. 그럴 때 웬만하면 좀 옷을 갖춰 입고 잠을 청하는 게 좋고 또 신발도 바로 신고 대피할 수 있도록 이렇게 현관을 향해서 제대로 이렇게 똑바로 벗어놓고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본인들이 굉장히 이렇게 좀 정돈이 돼 있고 약간 로봇 같은 느낌이랄까?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그것도 약간 지진의 영향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어디를 들어갈 때 신발을 벗고 들어갈 때 신발을 가지런히 벗어놓고 뒷걸음으로 들어가고 또 항상 뭐 이렇게 잘 때도 너무 이렇게 뭐 다 벗고 자거나 그러지는 않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일본은 참 지진이 무서운 나라인 거는 확실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화산. 일본 하면 온천이 굉장히 유명하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온천이 유명하다는 건 즉 화산이 많다는 거가 되기 때문에 자, 일본은 86개의 활화산이 존재한대요. 굉장히 많죠. 전 세계 10분의 1이 여기 몰려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뭐 좋게 말하면 양질의 온천이 발달이 돼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두려운 어떤 존재가 되겠죠. 자, 그리고 일본 하면 태풍도 굉장히 피해가 심각해요. 태풍 너무너무 심각하고 뭐 폭설지대 뭐 혼슈의 동해 인접 지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폭설보다도 여기는 이제 여기에 인접해 있는 이 지역의 하나인 거고 일본 하면 태풍이 확실히 이제 심각하죠. 자, 오늘 수업의 마지막 페이지 자연과 일본인이라고 해서 자, 자연환경의 영향 목조 건축물이 발달할 수밖에 없었고요. 탑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식기나 가구 등도 대부분 나무로 된 것들이 많아요. 자, 이것들이 피해를 줄일 수가 있고 또 복구가 쉽기 때문에 그렇겠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자, 중요한 거. 자, 반복되는 지진, 태풍으로 인해서 체념. 좋게 말하면 체념. 나쁘게 말하면 무념무상이라는 자세를 지니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그 거대한 자연의 그 제 앞에서는 인간의 한계를 통감할 수밖에 없죠. 자, 그 다음 무상체관, 인종 수용 변화. 자, 자연환경과 일본인의 정신세계와의 관계를 보여주는 중요한 개념이래요. 자, 그래서 예로부터 일본의 문학작품 등을 보면 굉장히 무념, 무상함 이런 것들을 노래한 작품들이 많아요. 자, 우리나라는 흔히 뭐 한의 정서, 한스럽고 뭐 한설인 이런 정서를 뭐 노래한 작품들이 있는데 일본은 무념, 무상함 이런 것들을 노래한 작품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 그 또 한 가지. 일본인들이 굉장히 검소하다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자, 그건 역시 검소할 수밖에 없는 게 자, 일본 하면 여러분들이 흔히 이제 떠올릴 수 있는 예로 경차가 굉장히 많죠. 경차가 굉장히 많은데 우리나라만 해도 뭐 최근에는 많이 나아지고 있지만 경차를 타면 약간 무시하는 그런 경향도 있었잖아요. 자, 그런데 일본은 대부분이 다 경차예요. 정말 대부분이 다 경차고 간혹 가다가 뭐 고급 외제차 또는 간혹 가다가 좀 큰 SUV 그런 것들이 등장을 하는데 대부분 다 경차예요. 왜 그러냐면 자연재해가 와서 지진이나 태풍이나 뭐 쓰나미 같은 거에 다 휩쓸려 떠내려가 버리면 소용이 없잖아. 비싼 거를 갖고 있어도. 그렇기 때문에 일본은 경차, 집도 조그맣게 저렴한 거. 이런 식으로 해서
일본은 경차, 또 집도 굉장히 작죠. 뭐 화장실이나 변기나 이런 것들도 보면 굉장히 자그마하잖아요. 그래서 그 연예인들 그 집 소개하는 게 일본 프로에서도 이제 나와요. 우리나라 연예인, 뭐 중국 연예인 집 소개하는 거 보면 굉장히 막 넓고 되게 막 호화스럽고 뭐 그런데 일본은 물론 이제 일반 서민들보다는 호화스럽고 넓고 좋은 집이지만 그래도 이런 중국이나 뭐 우리나라 연예인들이 사는 것에 비해서는 조금 검소한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보면 일본인들은 어쩔 수 없이 그 자연 때문에 무상함, 그 체념 이런 것들을 이런 자세들을 지닐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일본을 여행을 하시거나 뭐 유학을 하시거나 앞으로 뭐 취업을 하시거나 일본인 친구들을 뭐 사귀게 된다면 아, 일본인들은 이런 부분들이 있구나. 뭐 내면의 깊은 곳, 뭐 내면에는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 한 번쯤은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자, 皆さんお疲れ様でした。